재벌의 아들은 호화로운 행사 도중 접시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손님들은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수줍은 웨이트리스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단 3분 만에 소녀는 조용해졌다. 금빛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서울 강남구 천궁각이란 이름의 최고급 한정식 요리점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음식을 재현한 코스 요리가 백자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나왔다. 100년 된 소나무 기둥과 현대적 감각의 한옥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렀고 귀한 손님들의 우아한 웃음소리와 은수저가 백제에 부딪히는 섬세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쨍그랑 백자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대화가 끊기고 음악도 멈춘 듯했다.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성호그룹 강태우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7살 아들 강도윤에게 고정되었다. 맞춤 제작된 작은 양복을 입은 도윤의 눈에는 어린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떨리는 작은 손이 또 다른 백자 접시를 향해 뻗어나갔다. 도윤아, 강태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단단했지만 그 밑에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삼성전자 부회장, LG그룹 상속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온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벌어진 이 사태는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고급 실크, 한복과 맞춤 양복을 입은 손님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떨어지는 음식에서는 아직도 구운 한우의 향과 송이버섯의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 에이고, 성호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나 보네. 아무리 재산이 수조 원이라도 가정교육이 저 모양이면 무슨 소용이람. 레스유 부인이 돌아가신 뒤로 아이가 많이 망가졌다던데 저게 다 돈만 알고 정은 모르는 아버지 탓이지. 속삭임은 물결처럼 번졌고 강태우의 귀에도 들렸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테이블을 움켜쥐었다. 오늘 밤 체결하려던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계약이 이 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윤의 눈에서는 단순한 버릇없음이 아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번뜩였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거의 맺히지도 않고 분노로 바로 증발해버리는 듯했다. 아버지는 항상 회사 하시죠. 어머니가 가신 후로 저한테 3번도 안 안아주셨어요. 어린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또 다른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엔 전통 도자기 술잔이었다. 백자 파편이 마치 눈처럼 흩어지며 도윤의 울분을 대신 표현하는 듯했다. 종업원들은 얼어붙은 차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훈각의 총지배인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성호그룹 회장님의 일에 감히 끼어들 수도 없었다. 강태호는 머릿속으로 이미 내일 아침 모든 경제신문과 포털 사이트에 헤드라인을 그려볼 수 있었다. 명문가, 재벌 3세의 공개 망신,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도 손 든 문제야. 어머니 상실 후 정서불안 심화된 재벌가 아들. 강태우의 턱 근육이 경련했다. 단연간의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식당 구석, 주방과 홀을 오가는 위치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24살의 윤서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지 겨우 한 달 된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결심이 어리고 있었다. 윤서하는 천궁각의 한 귀퉁이, 주방과 홀 사이의 그늘진 공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유니폼은 그녀를 더욱 그림자 속으로 숨게 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 대출을 갚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차에 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돈 벌어 돌아가는 거야. 서하는 이곳에 취직할 때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강도윤의 분노에 찬 눈빛을 바라보며 서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도윤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동생 윤민석을 보았다. 그 불안한 밤들, 공황 발작으로 떨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울부짖던 동생의 모습이 또 하나 망가뜨리면 정말 용서 못한다. 도윤아! 강태우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도윤의 작은 손이 이번에는 고급 크리스탈 잔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곧바로 분노로 바뀌어버렸다.
어머니 기일에도 회사에 가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어린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에 강태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테이블 주변의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리를 일어나며 다음에 이야기하죠, 회장님이라고 속삭였다. 서한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냥 지나가. 너의 일이 아니야.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이성이 경고했다. 그녀는 작년에 겨우 심리학과를 졸업했을 뿐이었다. 전문가도 아니었다. 청운가게 지배인이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강태우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저희가 조용한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 순간 도윤이 크리스탈 잔을 바닥에 던졌다. 소리가 너무 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하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이성이 멈춰 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저 아이가 지금 너를 필요로 해라고 속삭였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를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로 쏠렸다. 청군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성호그룹 회장의 테이블로 걸어가는 것은 마치 일개 병사가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서한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동생 민석이가 처음 발작을 일으켰을 때 어머니가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꾸짖음보다 이해가, 그리고 압박보다 단순한 존재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강태우의 눈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분노로 변했다. 감히 이 테이블에 접근해? 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한은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도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도윤의 눈에는 분노 너머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서한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높이에 맞추어 앉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청운각 전체에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하가 화가 난 도윤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고급 향수와 한식의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서한은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서한은 말 한마디 없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단순하고 본능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은수저를 꽉 쥐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눈물이 가득했다. 도윤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서하를 바라보았다. 강태우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감히 어떻게 라는 경고가 서려 있었다. 서하의 손은 여전히 내밀어진 채로 도윤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는 비판이나 훈계가 아닌 단지 이해와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윤이 흐느끼는 것을 멈췄다. 그의 격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천천히 서하의 손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손이 만났다.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손님들은 대화를 중단했고 일부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다. 이게 무슨... 강태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고 위협을 가하려던 그가 지금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한 달 전부터 고용한 최고의 아동심리학자들조차 실패했을 때 갑자기 한 식당 아르바이트생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태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당혹감, 질투,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까지.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서한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결과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성호그룹 같은 재벌 기업이 원한다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손쉬운 일일 테니까. 하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도윤의 작은 손이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시선과 판단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분노 대신 놀라움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서하가 도윤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다. 숨을 깊게 쉬어보자. 천천히. 도윤은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폭풍처럼 사납게 날뛰던 그의 아들이 지금은 이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서하와 도윤에서 강태우로 향했다. 그들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 예상치 못한 평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강태우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경영자로서의 본능이 돌아왔다. 그는 서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저쪽 개인실로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천천히 일어섰다. 도윤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가는 동안 서하는 자신이 무언가 중대한 경계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강태우 회장은 청운각의 가장 고급 개인실로 향하는 동안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이번 저녁 모임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사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청궁학의 최고 요리사들이 특별 메뉴를 준비했고 고풍스러운 한옥 개인실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내일 아침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될지 이미 상상할 수 있었다. 성호그룹 후계자의 공개 망신, 아버지의 위신을 구겨버린 7살 재벌 3세방 강태우 회장, 가정교육 실패로 해외 투자 놓쳐 태우는 이를 악물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정말로 실패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난 2년간 그는 회사에 파묻혀 슬픔을 피했다. 그 사이 도윤은 점점 더 외롭고 화가 많은 아이로 변해갔다. 이제 그들은 문을 닫은 개인실 안에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서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앉으시죠. 강태우가 서하를 향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도윤을 데리고 소파에 앉았다. 강태우는 그들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하입니다. 청궁학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왜 우리 테이블에 접근했죠? 직원 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강태우의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도윤군이 필요한 게 보였어요. 필요한 게? 강태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우리 아들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판단을? 서하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더 평온해 보였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제 동생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불안 발작이 있었죠. 때로는 그저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서하의 말은 솔직했다. 강태우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싸지 않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는 지난 몇 달간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그녀를 비교했다. 소아정신과 의사, 교육심리학자, 심지어 국내 최고의 명상 지도자까지 그들 모두 화려한 이력과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도윤을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대학생이 단 몇 분 만에 해낸 것이다. 청궁학에서 일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죠? 강태우가 물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서하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강태우는 내적으로 웃음을 참았다. 가정 형편, 얼마나 모호한 표현인가. 그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었다. 여의치 않다는 개념이 그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았다. 도윤이 갑자기 서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누나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강태우는 아들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기심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모르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았다. 서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왜 무서워해야 하지?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거야. 도윤의 눈이 커졌다. 마치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는 문득
어젯밤 비서를 통해 전해들은 뉴스를 떠올렸다. 중국 투자자들이 그와의 계약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 이번 저녁 식사는 그들의 마지막 신뢰를 얻기 위한 자리였다. 이제 그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실 안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전군 가게 직원들이 깨진 그릇을 치우고 새로운 차를 가져다 놓았지만 아무도 강태우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서하의 옆에 붙어 앉아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밖에서는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기자들이 천군각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강태우의 비서를 통해 전해졌다. 성호그룹 후계자의 소동, 강태우 회장 아들의 공개 망신, 이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홍보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강태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하를 응시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정확히 뭘 하셨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진정된 겁니까? 강태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윤 군에게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을 뿐이에요. 수천만 원을 들여 고용한 심리치료사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당신이... 강태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가끔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하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강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성호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싸움, 정부와의 협상, 글로벌 시장의 변동, 그 모든 것을 그는 뛰어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헤쳐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력했다. 서하 씨, 강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서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도윤이의 가정교사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요. 서하는 입을 약간 벌렸다가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생일 뿐입니다.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태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방금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그게 나에게는 충분한 자격입니다. 서하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은 이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서하 누나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태우는 아들의 반응에 놀랐다. 도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보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연봉의 5배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제공하고요. 서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계산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어머니가 더 이상 야간 간호사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금액, 동생 민석이의 치료비를 걱정 없이 낼 수 있는 금액.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재벌가의 세계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였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 재벌 3세의 교육. 그녀는 이런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알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우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거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윤의 표정을 보았다. 그의 아들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24시간 드리죠.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세요. 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이제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감정적 폭발 후의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다. 도윤아, 이제 집에 가자. 강태우가 말했다. 서하 누나도 같이 갈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강태우와 서하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서하는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은 내가 집에 가봐야 해.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하의 손을 놓았다. 강태우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랫동안 없었던 접촉이었다. 도윤은 몸을 굳혔지만 떨쳐내지는 않았다. 내일 뵙겠습니다. 윤서하 씨. 강태우의 목소리는 비즈니스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표정이 서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서하는 천궁각을 나와 쌀쌀한 서울의 밤 공기를 마주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윤서하 씨, 회장님 지시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기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서하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런 고급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식당 주변에는 몇몇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차에 올랐다. 차 안은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다. 서하는 어색하게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기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서하가 주소를 말하자 기사의 눈빛이 잠시 변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역이었다. 성호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보내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곳. 차는 조용히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와 한강을 건넜다. 서하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서하야, 너 어디야? 뭐가 일어난 거야? 천궁학에서 난리 났다며. 아이고 내 여야. 네이버에 떴어. S화 성호그룹 회장님이랑 뭐 있었다고? 서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다. 그리고 즉시 후회했다. 이미 수십 개의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천궁각의 기적, 재벌 3세를 진정시킨 아르바이트생 강도윤 군을 구한 미스터리의 여인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다. 이전배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서하야 괜찮니?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라 서하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세계가 달라. 네가 다칠까 봐 걱정이다. 통화를 마치고 서하는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강태우의 세계는 그녀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루 만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차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지만 이곳이 서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기사가 말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했다. 작은 원룸 아파트의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방했다. 오래된 소파,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어머니와 동생 민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도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순간의 진실함, 그 아이의 눈에서 보았던 외로움과 안도감. 어떻게 해야 하지? 서하는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다. 한편으로는 강태우의 제안이 그녀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석이의 치료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 세계는 권력, 음모 그리고 끊임없는 눈치 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세계에서 그녀 같은 평범한 대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도윤을 생각했다. 아이의 눈에서 보았던 그 깊은 외로움.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그녀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서하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지금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엄마 민서가 서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밤의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깊은 잠에서 벨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휴일없이 정각이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미세먼지가 섞인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서한은 서둘러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문 앞으로 향했다. 피정문 구점 아저씨가 아침 신문이라도 들고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윤서하 씨. 성호그룹 강태우 회장님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서한은 어제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그제야 실감했다. 강도윤 청웅악에서의 사건, 그리고 제안,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 아, 네.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차는 건물 앞에 있습니다. 서한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다세대 주택 앞, 좁은 골목에 검은 리무진이 한 대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초현실주의 그림 같았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전봇대들 사이에 놓인 반짝이는 리무진은 너무도 부조화했다. 동네 아이들 몇 명이 그 차 주위로 모여 있었고 이웃들은 창문을 통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쪽 골목 끝에서는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김할머니가 리무진을 가리키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군거리고 있었다. 서한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중학교 시절 발표 때도 너무 긴장해서 쓰러졌던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욕실에서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서한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다. 그녀가 가진 옷 중 가장 깔끔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하게 느껴졌다. 유학파들이 즐겨 쓰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은커녕 대학 축제에서 공짜로 받은 에코백이 그녀의 최선이었다. 띄게 맞는 걸까? 거울을 보며 서한은 자문했다. 어제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더 많은 알림이 와 있었다. 대학 동기들과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모두가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다. 심지어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고등학교 선배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서하야, 네가 요즘 핫한 그 아르바이트생이구나. 성호그룹 회장님이랑 같이 찍힌 사진 봤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자. 서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오늘부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집을 나서기 전 서하는 잠시 멈춰 서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동생 민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하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찍은 것이었다. 그날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내가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서하는 속삭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서하는 오늘의 결정이 단순히 취업을 넘어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다. 그녀 앞에 놓인 세계는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녀와는 다른 세계였다. 리무진에 다가가자 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은 가죽 시트의 향기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그녀가 나고 자란 동네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성호가로 가실 건가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성호가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서하가 탄 리무진이 철제 대문을 지나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넓게 펼쳐진 정원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소나무와 전통 석등이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한옥, 양식의 대저택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로 보이는 노신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하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대리석 바닥과 고각으로 장식된 현관을 지나 그들은 서재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정형이 펼쳐졌다. 강태우는 원목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셔츠 차림이었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은은하게 선텐된 피부와 비싸 보이는 시계가 눈에 띄었다. 앉으세요.
윤서하 씨. 그가 소파를 가리켰다. 서하는 조용히 앉았다. 불편하게 무릎을 모으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정하셨나요? 강태우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강 회장님 같은 분을 위해서 일해본 적도 없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적합한 이유입니다. 강태우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고용했던 모든 전문가들은 도윤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윤이를 그저 한 사람으로 대했죠. 서하는 잠시 침묵했다. 강태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왜 그날 도윤이에게 다가가셨나요? 강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제 동생 민석이가 불안 발작이 올 때 보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요. 그 아이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강태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하는 계속했다. 어머니가 야간 간호사로 일하실 때 저는 자주 민석이의 발작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훈계보다 이해가, 그리고 지시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서하의 말에 강태우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강직한 얼굴에 잠시 취약함이 스쳐 지나갔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말은 갑자기 열린 문에 의해 중단되었다. 도윤이 달려 들어왔다. 서하 누나. 소년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서하를 발견하자마자 곧장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서하는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그를 안아주었다. 도윤의 작은 몸이 그녀에게 기대어 왔다. 강태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몇 달 동안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더더욱 누나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도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서하는 강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당신의 결정이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응, 도윤아. 한동안 같이 지내보려고 해.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서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과연 이 낯선 세계에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하 씨, 강태우가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태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여기서는 그냥 태우 씨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서하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도윤이의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그들이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강태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하 씨, 한 가지만 더. 서하가 뒤돌아보자 강태우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 두 글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 순간 이 강인한 사업가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아버지를 잠시 엿보았다. 서하는 성호가의 전속 가정교사가 되어 공식적으로 첫날을 맞이했다. 그녀는 강태우와 도윤을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복도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산수화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중간중간 진열장에는 청자와 백자 같은 고가의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쪽입니다. 강태우가 멈춰 서서 한 문을 가리켰다. 문이 열리자 단정하고 엄격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전통적인 흑색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백발이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다. 이분이 김정숙 여사입니다. 성호가를 20년 넘게 돌봐오셨죠. 강태우가 소개했다. 김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메시 무디 띄우스자나죠 마파카. 윤서하 씨라고 하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비꼼을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정숙은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했다. 식당에서의 작은 소동 하나로 갑자기 인터넷의 영웅이 되셨다던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운이 좋네요. 서하는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본능이 항상 환영받지는 않아요. 정숙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성옥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 당신의 표정까지도 주시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도윤이 불편한 듯 서하의 손을 꼭 쥐었다. 서하는 그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정숙 여사님, 서하 씨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강태우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7시에 하겠습니다. 정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머물러 있었다. 도윤아, 아버지는 잠시 회사에 다녀와야 해. 서하 씨와 함께 집을 둘러보렴. 강태우가 아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몸을 약간 굳혔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는 이 작은 진전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태우가 떠나자 정숙은 서하를 향해 돌아섰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서하는 정숙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도윤은 여전히 서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들을 따라왔다. 그들은 저택의 동쪽 날개로 향했다. 여기가 도윤 도련님의 방입니다. 정숙이 우아하게 장식된 문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도윤의 방은 거의 아파트 한 채 크기였다. 푸른색과 흰색 톤으로 꾸며진 공간에는 최신 컴퓨터, 게임기, 책장, 그리고 작은 천문대처럼 보이는 코너까지 있었다. 한쪽 벽에는 수족관이 내장되어 있었고 다양한 열대어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하가 곧 발견한 것은 겉보기에 화려한 이 공간의 혼란스러운 내면이었다. 바닥에는 찢어진 책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연필로 그려진 낙서들이 있었다. 장난감들 중 일부는 부서져 있었고 특히 인형들은 대부분 머리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도윤은 잠시 서하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도전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건 내 망원경이야? 도윤이 방 구석에 있는 천체 망원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밤에 별 볼 수 있어. 서하는 미소 지었다. 와, 정말 멋진데. 나도 어릴 때 별을 보는 걸 좋아했어.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숙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이 윤서하 씨의 방입니다. 정숙이 복도 건너편에 있는 다른 문을 가리켰다. 서하의 방은 도윤의 것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살던 원룸의 3배는 되는 크기였다. 우아한 화이트 톤의 가구들과 연한 라벤더 색조의 침구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창문에서는 정원과 먼 거리의 서울 도심이 보였다. 짐은 이미 가져왔습니다. 정숙이 옷장을 가리켰다. 서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작은 가방 하나가 어떻게 이 거대한 옷장을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언제? 서하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옷은 충분하지 않아 보여서 회장님께서 당신을 위해 몇 가지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서하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두 새 것이었고 아마도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건가요? 서하는 믿기 힘든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도련님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의 걸맞은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서하는 침대에 앉았다. 갑자기 현실감이 없었다. 24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낡은 원룸에서 다음 월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창밖을 보니 저택의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다. 파파라치들이었다. 이미 그녀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식이 퍼진 것 같았다. 서하는 갑자기 고립감을 느꼈다. 이 호화로운 감옥 안에서 그녀는 정말로 도윤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실패한 시도가 될 뿐일까? 6시 30분에 저녁 준비를 위해 내려오세요. 정숙이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도윤은 여전히 문간에 서서 서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성옥에서의 첫 주는 서에게 끊임없는 적응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정숙 여사보다 먼저 준비를 마쳤다. 정숙은 항상 서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고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았다. 윤서하 씨, 그 옷은 오늘 일정에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침 식사 전 정숙의 첫 마디는 대개 이런 식이었다. 윤서하 씨, 식사 중에는 도련님께 책을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식사 예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윤서아 씨, 정원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은 성호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서한은 이런 지적들에 항상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엄격한 규칙들이 도윤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다. 저택의 다른 직원들, 요리사, 정원사, 운전기사, 경비원들, 도 처음에는 서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서하는 갑자기 나타나 회장님의 총애를 받게 된 이방인이었다.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에서 하룻밤 사이 재벌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하와 도윤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도윤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하를 따라다녔다. 그의 방에 있던 혼란스러움은 점차 정돈되기 시작했다. 찢어진 책들은 서서히 책장으로 돌아갔고 부서진 장난감들은 수리되거나 정리되었다. 서하는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에 엄격한 교육, 일정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와 놀이를 통한 학습을 선택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미술 활동을 했다. 서하 누나 이거 봐요. 도윤이 어느 날 아침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서하와 도윤이 함께 정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서하의 눈에는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하가 가장 놀란 것은 도윤의 놀라운 지적 능력이었다. 사회적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끼자 도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7살이지만 12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별들이 왜 밤에만 보이는지 알아요? 어느 날 밤 망원경으로 별을 보며 도윤이 물었다. 서하가 대답하기 전에 도윤이 계속했다.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별은 이미 죽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하는 놀랐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책에서요. 아빠가 많은 책을 사주셨어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바빠서 함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서에게는 도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단순히 문제아동이 아니었다. 그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어머니의 상실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강태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귀가해 도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하의 부드러운 중재로 점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늘어났다. 오늘 도윤이가 천문학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것을 알려줬어요. 서하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강태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래? 뭔데?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별의 일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윤아, 네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구나.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에 식탁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태우의 눈에 순간적으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서하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지만 강태우가 그녀를 손짓으로 막았다면 그랬구나.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별을 정말 좋아하셨지.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밤하늘을 보자고 하셨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날 밤 서하는 자신의 방 창문에서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강태우와 도윤이 함께 망원경 앞에 서 있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성호가의 복도를 지나가던 서하는 우연히 정숙이 다른 가정부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윤서하 씨가 온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도련님이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인 건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후로 처음이에요.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첫 걸음은 내디딘 셈이었다. 서하가 성혹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천군각의 기적, 재벌가의 구원자, 성호그룹 후계자의 새엄마, 온갖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대학 캠퍼스에서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심리학과 졸업생이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다. 아침 일찍 서하는 아직 도윤이 일어나기 전에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정숙이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는 동화 같은 현실 식당 아르바이트생에서 재벌가의 보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속 사진은
서하가 도윤과 함께 성호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멀리서 찍힌 것이었지만 둘의 모습은 선명했다. 서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사진은 어떻게 얻는 거죠? 성호가 담벼락 너머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군요. 정숙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명해지는 건 좋아하시죠? 서하는 정숙의 비꼼을 무시했다. 전혀요. 그저 도윤이를 도울 뿐이에요. 정숙은 콧방귀를 뀌듯한 소리를 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패한 일을 당신 혼자 해낸다고요?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윤서아 씨. 그녀의 말은 서하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때로는 서하 자신도 의문이 들었다. 정말 자신이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맞는 순간에 맞는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 테라스 문이 열리며 강태우가 나타났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정숙은 즉시 자리를 떠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태우가 인사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는 서에게 훨씬 편안하게 대했다. 오늘도 뉴스에 나왔군요. 서하는 머쓱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주목받는 것이 회사에 문제가 될까 걱정돼요. 강태우는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요즘 성호그룹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대중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PR팀의 지시에서 언론의 접근을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보다 도윤이가 더 중요해요. 그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는 한. 강태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서하 씨.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나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겠지만 당신은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하가 차분히 답했다. 강태우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그의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중국 투자자들과의 화상 회의 시간입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 씨, 오늘 저녁에 얘기 나눠요. 도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하는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기사를 스크롤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윤서하의 숨겨진 과거, 그녀는 정말 우연히 나타난 천사인가? 기사는 서하의 가족 배경과 어머니의 간호사 직업, 동생의 불안장애, 심지어 그녀의 학자금 대출까지 파헤쳐 놓았다. 어떻게 이런 개인정보까지 알아냈는지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네. 불쌍한 가정 배경으로 동정사고, 아이와 친해져서 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영화 같은 스토리. 강태우 회장님 조심하세요. 이런 여자들 많아요. 돈 노리는 거예요. 서하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라면 난 로또에 당첨될 거예요. 서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의 진심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그때 도윤이 테라스로 뛰어나왔다. 서하 누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서하는 서둘러 태블릿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천문학 박물관에 가기로 했잖아.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야호! 서하는 도윤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 세계의 모든 악의적인 추측과 가십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들이 박물관에서 돌아왔을 때 정숙이 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네요. 서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강태우가 그 기사를 봤을까? 그가 사람들의 댓글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 도윤은 서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직관으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괜찮아, 도윤아. 서하가 안심시켰다. 아마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별자리에 대해 내게 듣고 싶으신가 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내가 어디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모든 관심과 의혹이 그녀와 도윤 사이에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호가의 서재로 향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은 저녁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 기사와 악의적인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강태우 회장님도 이런 생각을 할까?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서한은 심호흡을 했다. 2번 노크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강태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상태였다. 그의 어깨선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앉으세요, 서하 씨.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서하는 조용히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 악명 높은 기사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회장님, 그 기사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강태우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분노가 아닌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PR팀 지시했어요. 내일부터 이런 종류의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서하는 놀랐다. 저를 의심하지 않으세요? 강태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심? 아니요.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도윤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했다.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군요. 사과요? 당신을 이 상황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윤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개인 생활까지 침해받고 있군요. 서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태우가 물었다. 자, 한잔 하시겠어요? 서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태우는 직접 찻주전자로 향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차를 따르는 모습은 의외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처음으로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냉혹한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죠. 강태우가 서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저 슬픔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죠. 서하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강한 사업가의 가면 뒤에는 상처받은 남자가 있었다. 그 사이에 도윤이는 강태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하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가 재빨리 물러났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강태우의 눈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에게도 필요하죠. 그 말에 서하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급히 주제를 바꿨다. 도윤이가 천문학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오늘 박물관에서 망원경 앞에서 거의 1시간을 보냈어요.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를 닮았군요. 민지는 별을 너무 사랑했어요. 민지 씨에 대해 더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대학 시절 미술학도였던 민지를 만났는지,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었는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하는 강태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눈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항상 도윤이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특히 북극성에 대해서요. 어디에 있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북극성을 찾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윤이가 천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였군요. 그리고 강태우가 망설이듯 말했다. 민지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둘러 손으로 닦아냈지만 서하는 이미 보았다.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진 강태우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서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슬픔에 동참했다. 그 순간 서하는 이 관계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도윤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함께 보살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성호가 전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우가 청웅학에서의 사건 이후 자신의 이미지와 성호그룹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자선 갈라 행사였다. 국내 유수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엄선된 언론인들이 초대된 자리였다. 서하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불안하게 몸을 살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강태우가 보내준 드레스는 연한 진주빛 실크로 만들어진 우아한 한복 드레스였다. 전통 한복의 형태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고급스러운 의상이었다.
너무 과한가? 서하는 중얼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정숙이었다. 윤서아 씨, 준비 다 되셨습니까?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듯했다. 네, 들어오세요. 정숙은 서하를 보자 잠시 멈춰 섰다.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그녀가 무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머리와 화장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겠어요. 이어지는 시간 동안 서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 유명 살롱 원장이 직접 그녀의 머리를 스타일링했고 셀럽들이 즐겨 찾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을 화폭 삼아 작업했다. 이번 행사가 회장님께 매우 중요한가 봐요. 서하가 메이크업 중에 정숙에게 물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청궁각 사건 이후로 회장님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사회 멤버들이 있었어요. 오늘 행사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자리죠. 서하는 놀랐다. 도윤의 분노 발작이 그의 아버지의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도윤 도련님도 오늘 공개석상에 처음 나설 예정입니다. 청궁각 사건 이후로요. 서하의 심장이 빨라졌다. 도윤이가요. 준비가 됐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회장님 지시로 오늘 밤 도련님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서하가 준비를 마치고 도윤의 방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도윤은 맞춤 제작된 작은 턱시도를 입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싫어요. 안 입을 거예요. 도윤이 옷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가정부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서하가 방에 들어섰다. 도윤은 서하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치마를 붙잡았다. 서하 누나, 나 저기 안 가고 싶어요. 다들 나만 쳐다볼 거예요. 정궁각에서처럼 서하는 무릎을 꿇고 도윤의 눈높이에 맞췄다. 도윤아, 무서운 건 당연해. 누나도 사실 지금 무척 긴장되거든. 정말요? 도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누나도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서하는 도윤에게 심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들이마시고 셋을 세고 내쉬고 다시 셋을 세는 간단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거야. 우리 같이 해볼까? 도윤은 서하를 따라 심호흡을 했다. 몇 번의 반복 후 그의 어깨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도윤아, 오늘 밤 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래. 행사가 끝나면 아버지와 함께 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을 거야.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응,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사실 이것은 서하의 즉흥적인 제안이었지만 그녀는 강태우가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도윤은 턱시도를 입기로 했다. 서하는 그를 도와 옷을 갖춰 입히고 그의 머리를 정돈했다. 이와 도윤아, 정말 멋지다. 진짜 왕자님 같아. 도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정말로 귀족적이었다. 강태우를 닮은 눈매와 어머니를 닮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아이였다. 행사장으로 내려가기 직전 도윤이 서하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내 옆에 있어줄 거죠? 물론이지. 계속 함께 있을게. 그들이 성호가의 넓은 계단을 내려갈 때 서하는 이미 큰 홀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손님들을 볼 수 있었다.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최상류층이었다. 정계, 재계,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이 값비싼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고 섞여 있었다. 서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윤의 작은 손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안전과 안정이었다. 강태우가 계단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맞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서하는 그의 눈에서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준비됐나요? 강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준비됐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서하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성호가의 대연 회장은 수백 개의 수정, 샹들리의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 화병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공간에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하는 이런 화려한 모임에 압도되어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윤서하 씨 맞죠? 갑자기 다가온 중년 여성이 물었다. 천궁각의 영웅이라던 그분이시군요.
서한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우연히 우리 아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혹시 개인 레슨이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두 서에게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도윤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서하는 그를 이런 상황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죄송합니다만 도윤이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서하는 공손하게 말하며 도윤을 데리고 조용한 코너로 이동했다.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무대 위로 강태우가 올라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서하와 도윤도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우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다. 성호장학재단의 10번째 갈라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선 자선재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고 청중들은 적절한 순간에 박수를 보냈다. 재계의 강자로서의 이미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연설의 톤이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단순히 성호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이런 개인적인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전 천궁학에서의 일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 아들 도윤이가 어려운 순간을 겪었죠. 서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강태우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언급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로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제 아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태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진실된 연결을 맺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대 아래쪽을 가리켰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서하 씨. 모든 시선이 서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하 씨는 제 아들에게 다가가 단 몇 분 만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지시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공감으로 도윤이의 마음을 열었죠. 강태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하 씨는 평범한 배경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서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하 씨에 대한 의혹과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서하 씨는 이제 성호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진심 어린 박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강태우의 권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 우리 도윤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하는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아, 서하가 속삭였다. 심호흡 기억하지?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도윤은 서하를 따라 심호흡을 했다. 그의 작은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줄래요? 도윤이 물었다.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들이 무대로 향하는 동안 하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천궁각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도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대 위에서 강태우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도윤은 여전히 서하의 손을 놓지 않았지만 아버지 옆에 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였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도윤이 그리고 서하 씨와 함께. 그의 선언은 공식적이었고 이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처럼 들렸다. 성호가가 이제 진정한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서하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음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다. 갈라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서하는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성호가의 넓은 테라스로 나왔다. 가을의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테라스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다.
서한은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시간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같았다. 강태우의 예상치 못한 공개적 인정과 도윤의 용기 있는 무대 등장, 그리고 그 후 끊임없이 이어진 하객들의 질문과 관심. 그녀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여기 계셨군요. 서한은 놀라 돌아보았다. 강태우가 테라스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턱시도 재킷을 벗고 보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상태였다. 회장님, 서하가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냥 태우 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잖아요.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도윤이가 모든 걸 혼자 해냈죠. 정말 용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까 연설, 정말 솔직하셨네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태우는 피곤한 듯 미소 지었다. 맞아요. PR팀은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강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항상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난간을 두드리며 계속했다. 경영자로서 나는 항상 완벽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서한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강태우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도윤이는 이제 자러 갔나요? 강태우가 물었다. 네, 방금 재웠어요. 오늘 많이 지쳤더라고요. 하지만 별을 보고 싶어 했어요. 강태우의 눈이 커졌다. 맞아, 약속했었지. 내일 밤이라도 함께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하늘이 맑아서 별이 정말 잘 보일 거예요. 당신도 함께 하실래요? 강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제안에는 단순한 별 구경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좋아요. 또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확인하는 순간 같았다. 서하 씨, 강태우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당신을 고용했을 때 그건 순전히 도윤이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하가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아니, 내게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서하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난간을 꽉 잡았다. 회장, 태우 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강태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이 온 이후로 도윤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도 변하고 있어요. 서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서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윤에 대한 깊은 애정은 물론이고 강태우에 대한 감정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었다. 내일 별을 보러 갈 때 강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 북극성을 찾았으면 해요. 민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니까요. 서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면 좋겠네요. 서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테라스 문이 열리고 김정숙이 나타났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SK그룹 회장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실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는 서에게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곧 돌아올게요. 강태우가 떠난 후 서하는 다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북극성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서하는 자신이 이미 새로운 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라 행사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든 신문과 온라인 매체는 성호가의 밤을 다루고 있었다. 헤드라인들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우 회장,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다. 성호그룹, 새로운 방향성 제시.
아버지로서의 리더십, 강태우의 감동적인 고백. 서한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미디어가 이제는 그녀를 성호가의 구원자로 미화하고 있었다. 기사들은 서하가 어떻게 도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태우가 그녀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서한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도윤과 강태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평소라면 강태우는 이 시간에 이미 회사로 출근했을 터였다. 서하 누나, 도윤이 밝게 웃으며 불렀다. 안녕 도윤아 태우씨. 서하가 두 사람을 향해 미소 지었다. 강태우도 미소로 답했다.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늦게 출근하기로 했어요. 어젯밤 약속했던 별 구경 잊지 않았죠? 물론이에요. 서하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강태우는 그것을 접으며 말했다. 이제 언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군요. 기사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서하가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어젯밤 연설에서 진심을 보였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진심이었어요. 도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정말 별 볼 거예요? 약속했잖니, 도윤아. 강태우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도윤은 더 이상 그 접촉에 몸을 굳히지 않았다. 서하는 이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우가 회사로 출근한 후 서하와 도윤은 평소처럼 학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도윤은 어젯밤 행사 이후 더욱 자신감 있게 변한 것 같았다. 누나, 이거 봐요. 도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함께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도윤, 서하 그리고 강태우. 와, 정말 잘 그렸네. 서하가 감탄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일까? 오후에 김정숙이 서하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듯했다. 윤서하 씨, 회장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이 건넨 것은 작은 벨벳 상자였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다. 북극성이었다. 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함께 별을 찾아요. 간서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약속이자 초대였다. 정숙은 서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2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회장님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도련님도 마찬가지고요. 서하는 놀라 정숙을 바라보았다. 정숙의 말은 거의 칭찬에 가까웠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서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힘을 모르시는 겁니다. 정숙이 말했다. 이 집은 민지 여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집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람들이 사는 건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서하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성호가가 다시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망원경 앞에서 들뜬 모습으로 서성였다. 강태우가 약속대로 일찍 귀가했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도윤은 그날 배운 별자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강태우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식사 후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많은 별들이 보였다. 강태우가 망원경을 세팅하는 동안 도윤은 흥분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게 북극성이에요. 도윤이 하늘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거의 맞았어. 강태우가 대답했다. 조금만 더 오른쪽을 봐. 서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강태우와 도윤의 모습은 그림처럼 완벽했다. 서로에게 다시 가까워진 아버지와 아들. 문득 서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들었다.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때 강태우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아 씨 이리 와요. 북극성을 찾았어요. 도윤도 손짓했다. 누나 빨리요. 서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강태우가 망원경을 그녀에게 맞추어 조정했다. 그녀가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자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시야에 들어왔다. 보여요? 강태우가 물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강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북극성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한대요. 서하는 망원경에서 고개를 들었다. 강태우와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 집에 머물 건가요?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고용된 가정교사가 아닌 이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옳게 느껴졌다. 성호가의 정원에서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새 영혼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